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글을 써봅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생각할수록 참 어이가 없고 허탈한 마음에 이런 곳에라도 풀어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에요. 딸이 생기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후 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갖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생긴 첫 번째 아이는 임신 3달 만에 유산이 되었고 두 번째 아이도 임신 중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하늘로 보내고 참 많이도 울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생명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더라고요. 두 번째 유산 후 병원에서는 제게 더 이상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몸이라고 말했고 정말 천적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보았던 모습이 항상 싸우는 모습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시며 반항하시다가 얼굴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곤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그렇게 싸우실 때마다 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어요. 물론 집중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뺨을 때리는 소리,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저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당시 제 머릿속의 아버지는 충분히 어머니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평소에는 참 다정하신 분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같이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시고 폭력을 휘두르셨죠. 술이 깨고 나서는 너무나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지켜지지 못할 약속임을 알면서도 그런 아버지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용서했다기보다는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온몸에 멍을 달고 사셨고 화장과 긴 옷으로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폭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서야 가정폭력이 참 큰일이고 바보같이 참고 사는 여자들이 없어 이런 일이 드물다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부인 때리는 일이 허다했어요. 주변 이웃들도 다들 폭력적인 아버지의 성향을 알고 있지만 쉬쉬하며 어머니에게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라는 식이었습니다. 애 아빠가 조금 성질이 불같긴 하지만 그래도 술 깨면 사과도 하고 평소에 잘 챙겨주잖아. 남들도 다 그 정도 고충은 있다. 아빠 없는 애 만들 거 아니면 참고 살아야지 하며 오히려 어머니에게 참고 살기를 부추겼고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그 지독한 폭력을 견뎌내시며 살았어요. 방문 밖으로 들리던 그릇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고함소리, 영겁 같던 시간이 끝나고 어머니께서는 매번 제가 깰까 숨을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애써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뒤에서 꼭 끌어안으시고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제가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든 후로는 제가 꼭 어머니의 불행의 원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없었으면 어머니께서는 저런 사람 곁에서 맞으며 살지도 참으며 살지도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내가 어머니 발목을 붙잡고 있구나, 나 같은 건 태어나면 안 됐었는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고 당연히 자존감도 몹시 낮았습니다. 성격도 소심했고 가정폭력 당하는 집 아이라는 소문이 돌아 학교에서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어요. 그 시절에야 잘 사는 집 아이가 더 드물었으니 가난한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돌아와 밤새 애엄마를 때리는 집이란 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반 친구들이 몰려와 제게 너네 엄마 진짜 맞고 사냐며 짓궂은 물음을 던지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시뻘개진 얼굴로 도망만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오늘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요? 하고 물으니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학교도 가지 않고 게다가 몹시 좋아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놀러 나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시내로 나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빵을 사주셨습니다. 요즘에서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카스텔라지만 그 당시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면 구경도 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허겁지겁 카스테라를 먹어치우는 저를 보며 어머니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웃고 계셨을지 아니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을지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시장을 구경하시다가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어요. 아직도 상표 이름까지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그나마 넉넉한 형편의 아이들만 신고 다니던 호랑이가 그려진 운동화였어요. 평소 저는 꿈에도 꿔볼 수 없는 물건이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볶음김치와 멸치만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주실 정도로 가난한 형편인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오늘은 나한테 이런 비싼 것들을 선물해 주시는 걸까? 어머니께서 오늘은 일도 안 나가시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어린 나이였기에 생각이 그 정도까지밖에 닿지 않았고 금세 다시 신발에 온 신경을 뺏겨 다음날 학교에 운동화를 신고 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운동화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일은 평생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나들이를 마친 다음 날 어머니께서는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셨습니다. 그날 아침은 눈을 떴을 때 집안이 조용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보통 제가 학교 갈 시간에 맞춰 저를 데려다 주시고 일하러 가시기는 했지만 가끔 바쁜 날에는 새벽부터 나가시는 일도 있었기에 그날도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에 나가시면서 제 도시락을 머리맡에 두고 가셨는데 그날은 머리맡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 도시락을 잊으실 리가 없었기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아버지께서는 만취한 상태였어요. 아침부터 그렇게 취하신 아버지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보통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을 나가셨다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저녁에 돌아오시곤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한 채 돌아오시면 그날은 반드시 어머니와 싸움을 했고 제게는 몹시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버지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며 폭행을 휘두르실까봐 무서워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덜덜 떨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지금껏 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은 많이 봤어도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시더니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내가 다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언뜻 듣기에는 제게 하시는 말 같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 그건 본인 스스로에게 아니면 이미 떠나버린 어머니께 하신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저를 껴안으신 채로 내가 미련했다, 미안하다 말을 되뇌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마치 원래 저희 곁에 존재하시지 않았던 분처럼 흔적을 감춰버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떠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사주셨던 운동화는 그날 이후로 신어보질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 나갔다가 닳기라도 할까, 더러워지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멀쩡한 신발을 방 안에만 두고 신주단지 모시듯 모셔놨었어요. 그 운동화가 꼭 저와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신발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그 신발을 껴안고 잠에 들고는 했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서야 그 신발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발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려봤자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술을 끊으셨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떠나신 뒤로도 아버지께서 여전히 술독에 빠져 계셨다면 어머니 대신 제가 아버지의 화풀이 상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적어도 제게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어머니가 떠난 후로 어린 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둘이서 지냈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그리 살가운 모녀 사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 나름대로 저와 잘 지내보려 노력하셨지만 제 머릿속에 아버지는 제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간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과거의 일을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신다 한들 어머니께서 떠나버리셨고 제 앞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울리고 소리 지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한 저는 아버지와 결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독립을 했고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정말 좋은 엄마, 아내가 되리라 생각했었죠.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의 첫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당히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다정하고 말투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보지 못했던 면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남편은 제 머릿속에 이상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딱히 호감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만날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긴 했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참 사이가 좋은 분들이셨어요.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평생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보기 좋은 부부의 표본이었달까요? 그런 분들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도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문제는 남편이 아닌 저였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머니의 행방도 모르고 하나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공사판에서 일하셔서 거친 성격에 그리 예의 있는 분도 아니었고 저 또한 대단한 직업이 있지도 않았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도 잘나지 않았고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이런 조건의 저를 남편의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지 반갑게 맞이해 주실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격만 좀 무뚝뚝했다 뿐이지 생긴 것도 훤칠하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걱정과 다르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남편에게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전해 들으셨다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제부터 우리도 네 가족이라 생각하며 마음 터놓고 지내자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신혼의 달콤함에 푹 빠져 지낸다지만 저는 신혼보다는 아이가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앞서 말했듯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석하게도 저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임신이 잘 안 되면 불임 병원이다 뭐다 이런저런 방법도 있고 치료법도 널리 퍼져 있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나 같은 건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건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뛸 듯이 행복했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가 8주 차였는데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남편과 아이 옷을 사러 나갔어요. 아들이면 이름을 뭘로 하고 딸이면 이름을 뭘로 할지 신이 나서 떠들며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할지 계획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은 아이가 좀 크면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보다는 딸이 좋았습니다. 제가 크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기에 제가 결핍을 느꼈던 부분들을 딸에게 누구보다도 잘 채워줄 자신이 있었어요. 권위적이고 무서운 엄마보다는 따뜻하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찾아와 주었던 아기 천사는 제 뱃속에서 3달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워낙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고요. 유산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너무 죄책감 가지시지 말라 말했지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유산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라지만 그 일이 제게 찾아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또한 오랜 노력 끝에 제게 찾아와준 아이가 이렇게 쉽게 저를 떠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아이를 잃은 이후로 남편은 저를 위해 사두었던 아이 물품들을 모두 정리해 창고 한켠에 밀어두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생각이 났고 밤마다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정신과 상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어서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당신 말고도 그런 일 겪고 우울증 생기는 여자들 많대. 아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나보다 훨씬 허탈함이 크겠지. 나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더 이상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어. 혼자서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 정신과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적어도 사람이 잠은 제대로 자야지. 남편이 무슨 마음에서 제게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기분이 이상하기는 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를 제 마음속에서 보내주고 있었을 뿐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병적일 정도로 느껴졌구나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대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조금 더 활기차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단 과일들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사소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2번째 아이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 아이도 임신 6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습관성 유산이 의심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갖기 힘들 수 있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정말 청척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산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울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저는 거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사용하지도 못할 아이 용품을 들여다보고 그걸 품에 안고 울고 텅 비어버린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 태명을 부르기도 하고 매일같이 그런 짓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살림이고 남편이고 모든 게 뒷전이었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었더라면, 음식을 가려 먹었었더라면, 몸을 조금만 덜 움직였었더라면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일은 없었을 텐데 아이와 함께했던 6개월가량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들에 매달려 후회하는 제게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면 입양해 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제발 스스로를 그렇게 갉아먹지 말아라. 나한텐 무엇보다도 당신이 우선이다.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당시의 제게는 그닥 와닿지 않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유산 후에도 끊임없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의 병적으로 임신에 집착했고 하늘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라도 하셨는지 정말 기적적으로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연 임신이 될 줄은 몰랐다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고 저는 정말 임신 기간 내내 침대에 누워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갈 만한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주님이었어요. 덕분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워낙 많은 아픔을 겪었던 터라 남편은 제 그런 행동들을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세상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었던 것 같아요. 몸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 음식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향도 맞지 않았고 철저하게 병원에서 권유한 대로만 몸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태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차올랐기에 임신 말기에는 병원 바로 옆에 따로 숙소를 구해 지낼 정도였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언제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요. 스스로도 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아이를 잃게 된다면 정말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오던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요.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저희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딸은 남편보다는 저를 똑 닮았고 참 예뻤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병원 간호사들도 신생아가 이렇게 예쁘기 힘든데 애가 너무 예쁘다면서 크면 한미모하겠다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봐도 저희 딸은 공주님처럼 예뻤어요. 남들보다 말도 빨리 했고 걸음마도 빨랐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제 딸이 영재인 줄 알았어요.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 얻은 아이였으니 너무나 소중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딸이 제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아무리 자식이 예쁘다고 한들 육아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계속된 육아에 지쳐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를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엄마 하고 한 번 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무언가가 벅차오르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내가 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싶었습니다. 딸을 키우며 수천 번도 더 들었을 엄마라는 단어가 그때만큼 기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앞서 말했듯 뭐든 남들보다 조금씩 빨랐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기도 했고요. 공부며 운동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딸 바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요. 어쩜 저 같은 엄마에게서 이런 완벽한 딸이 나왔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저희 딸은 생긴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초등학생 때부터 줄곧 공부도 너무나 잘했어요. 사춘기 때도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었고 언제나 말 잘 듣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친구같이 다정하면서도 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니 딸이 우는 모습을 보면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오냐 오냐 키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마냥 어리광을 받아주며 키우는 것이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엇나가지 않고 항상 바른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딸은 여전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 흔한 과외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싶으면 말해라. 과외가 필요하면 구해주겠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딸은 그런 것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다 답했고 그런 딸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리 넉넉한 경제 사정은 아니었지만 딸이 원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남들이 다 한다는 학원이며 과외며 지원해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몇 번 딸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희 딸은 그런 것 없이도 언제나 훌륭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딸이 공부에 소질이 없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저는 변함없이 딸을 사랑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했더라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딸에게도 항상 결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네가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고 어쩌다 시험을 망친 날에도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목표로 했던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의대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입학 수석이라는 뜻이었죠. 딸 자랑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딸 이야기라 하니 제 지인들은 전부 제 딸 소식이라면 속속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어쩜 저런 애가 나왔을까. 이런 딸을 만나려고 그렇게 오랜 노력이 필요했나 보다 싶었어요. 딸은 대학에 들어간 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물어왔고 저는 언제나 뒤에서 그런 딸을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며 사위를 데려왔어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은 딸의 학교 선배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처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고 부잣집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강남 8학군 출신이었어요. 사교육이라고는 일절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의대에 들어간 저희 딸과는 다르게 온갖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다 받으며 자란 엘리트였죠. 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났고 강남에서 큰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는 딸도 그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위의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인상에서부터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던 거겠죠. 생긴 것도 남편 젊었을 적처럼 훤칠했고 강남에 본인 소유의 병원까지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사위는 잘난 척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잘난 외모에 잘 사는 집안 출신에 직업까지 의사이니 자신감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였지만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예비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인 자랑을 하러 온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무조건 당연히 본인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신네들같이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딸을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데려가 주겠다는데 거절할 리가 없지 하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뭔가 쎄했지만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애썼어요. 똑똑한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왔겠지. 아무나 무턱대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애초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니까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겠지. 처음부터 반대할 마음은 없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상견례 때 만난 상대 쪽 부모는 제가 딱 예상했던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잣집 사장님, 사모님 느낌이었습니다. 풍기는 느낌도 사위랑 비슷했어요. 저희가 이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건 이렇게 진행하고 저건 저렇게 진행하자면서 일방적으로 본인들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고 결혼시킨다면야 우리 쪽에서도 편하고 좋은 일이긴 했지만
기분이 조금 이상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쪽 집안 형편이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잘 사는 집이었으니 결혼 비용도 저쪽 집안에서 많이 될 거고 결혼식장을 찾는 손님들도 우리 가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일 테니 그냥 내내 하며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은 저쪽 집안에서 결혼을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위가 나이가 좀 있긴 하니까 서두르는 게 맞긴 할 텐데 과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결혼 얘기가 나오면 1년여쯤 뒤로 결혼식 날짜를 잡잖아요. 그런데 2달 후에 식을 올리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아는 좋은 식장에 마침 예약이 비었다면서요. 2달이면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준비할 시간이 빠듯하지 않겠냐 물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사도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잘 사는 집인 건 맞는지 사위 쪽에서 병원 근처에 고급 아파트까지 신혼집으로 준비해왔고 혼수도 전부 그쪽에서 부담했어요. 그러면서 예단 예물 같은 건 생략하고 애들끼리 잘 살게 하자 말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부잣집이라고 해서 예물 예단도 의리의리 거창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결혼식 장소는 사돈 측에서 원했던 서울의 예식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저희 측 하객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고 그중에는 학창시절 내내 가장 친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였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었어요. 서로 각자의 가정을 집중하느라 연락이 뜸했었고 친구의 딸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 딸은 의사, 네 딸은 변호사라니 우리 자식 농사 한번 참 잘 지었다. 장난스레 얘기를 나눴던 것이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요즘엔 통 소식을 못 듣고 있었는데 멀리까지 결혼식에 와준다니 참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샵에 가서 화장도 받고 한복도 입고 한껏 꾸민 채 식장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인사를 걸어왔어요. 옆에는 변호사라는 딸도 있더라고요. 친구의 딸은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아마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만날 겸 겸사겸사 결혼식에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몹시 반가운 둘을 맞이해 주었지만 친구의 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제 옆에 서서 함께 하객들을 맞이하던 사위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친구를 끌고 인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지만 금세 다른 하객들이 찾아와 인사를 걸었고 하도 정신이 없었기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맞이하느라 잠깐 들었던 의문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고 혼주석으로 향하기 위해 식장 안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었어요. 아까 그 친구가 급하게 제게 달려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예, 미순아, 너 네 사위 될 사람 재혼인 거 알고는 있는 거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해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어요. 재혼이라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면서요. 미순아, 저 남자 가정폭력범이야. 폭행 전과도 있어. 우리 딸이 저 남자 전부인 변호를 맡아서 했었어. 처음에는 헷갈렸나 싶었는데 확실하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돼. 친구의 입에서 쏟아진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질 않았어요. 가정폭력범이라니? 폭행 전과라니?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1분 뒤면 결혼식이 시작할 텐데 이 결혼을 절대 시키면 안 된다뇨.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상황이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게다가 친구 말만 믿고 결혼을 없는다니 그게 정말 맞는 행동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 방금 한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우리 사위가 가정폭력범에 폭행 전과가 있다고? 저 남자
정말 가정폭력범 맞아요. 제가 재판장에서 몇 번이나 봤던 사람인데 헷갈릴 리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아서 설마 했는데 세상에 이름도 직업도 외모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남자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전 부인이 얼마나 맞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변호에 돈을 처발랐는데도 가정폭력이 인정된 거 보면 말 다 했죠. 게다가 가정폭력건 이전에도 폭행 전과가 있더라고요. 화나면 아무렇게나 주먹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집안에 돈이 좀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설마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결혼을 하시는 걸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계셨다니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셔야 해요. 단호한 친구 딸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이런 중요한 일을 자신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되니 딸에게 몇 번이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친구 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절대로 이대로 식을 올려서는 안 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소중한 딸이 가정폭력 전과자의 이혼남에게 시집을 가다뇨.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친구는 제 가장 오래된 지인 중 하나였고 제게 남편을 소개시켜주기까지 한 몇 안 되는 마음 터놓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런 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묘하게 결혼을 서두르려 했던 상대 부모의 태도부터 사위에게 받았던 쎄한 느낌들까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대로 사회자에게 달려가 오늘 결혼식은 취소다. 신랑 측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되었다 라고 하객들에게 안내해달라 부탁했고 신부 대기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을 저희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딸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저런 놈한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집 보낼 뻔했다니 시작한 거 아니냐며 왜 여기로 왔냐 놀란 얼굴로 묻는 딸에게 오늘 결혼은 취소라고 너 사위가 재혼해 가정폭력 전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었습니다. 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가정폭력이라니 하며 전혀 모른다 답했고 역시나 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긴 말할 것 없이 옷 갈아입고 나오라 말했고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 지금은 엄마 말대로 하라는 제 말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딸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알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식장으로 내려오자 식장은 시끌벅적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하객들 모두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는 분위기였고 사이가 될 뻔했던 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저를 보자마자 씩씩거리며 달려왔어요. 신랑 측의 중대한 과오라니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멋대로 결혼식을 취소해도 되는 거냐. 이건 완전 명예훼손이다. 고소할 거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남자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목청을 높여 소리쳤어요. 중대한 과오 정도로 표현해 준 걸 감사히 여기라고. 재혼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가정폭력범에 폭력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한텐 다행 아니냐. 마음 같아서는 사회자한테 그렇게 말하라 시키고 싶었지만 우리 딸 얼굴에도 먹칠하는 것 같아 참은 거다. 명예훼손은 무슨 명예훼손? 너한테 훼손시킬 명예가 남아있기는 하냐. 오히려 사기 결혼으로 우리가 고소를 했으면 했지. 입이 10개보다 할 말이 없어야 할 새끼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언성을 높이냐.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어쩌면 부모까지 그리 철면피냐. 아들 잘못 키워서 이런 쓰레기 만들어놨으면 재활용할 생각 말고 평생 본인들 죄려니 하고 품에 안고 살 것이지 어디 멀쩡한 여자 하나 인생 망치려드냐 소리를 지르자. 그래도 부모란 인간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진짜 사기죄로 고소하고 병원에 가서 폭행 전과자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당신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져라 말하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딸에게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딸을 데리고 식장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괜히 얼굴 마주치게 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둘을 데리고 그대로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딸과 남편에게 친구가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실 네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는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그 전부인을 때려서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했다고 한다. 가정폭력 전에도 폭행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몹시 폭력적인 사람이다. 내게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급하게 결혼하려 했던 거다. 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냐? 평소에 그 남자에게 이상한 점 같은 거 못 느꼈냐 물어보니 딸은 몹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조금 강압적이고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다들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점점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다. 전부인하고 애를 못 낳았다고 하더라. 적당히 결혼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인 어린 여자 찾아가지고 본인 애를 낳게 하려던 거겠지. 나이가 좀 들수록 눈치도 빠르고 다루기 쉽지 않을 테니까. 게다가 본인 병원에서 일하기까지 하면 더더욱 입맛대로 가지고 놀기 쉬울 테니 잘 사는 집안 출신 여자보다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뎌 멋모르는 저희 딸이 놈에게 완벽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소중한 내 딸이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이용당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손찌검까지 당했을 거라 생각하니 머리 끝까지 열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이라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직히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잊고 살고 있지만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하거든요. 밤마다 방 밖에서 어머니께서 흐느끼며 우시던 소리, 아버지의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그럴 때마다 숨을 몰아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더 이상 무력하게 방에 숨어있던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를 떠나버리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범이라뇨.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대 측에서는 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자 했지만 저희 쪽에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신고를 계속해서 미뤘거든요. 딸은 마음의 충격이 컸는지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딸도 참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그런 사람을 믿고 결혼하려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부모에 대한 미안함, 후회와 끊임없는 원망, 부끄러움, 부정적인 감정의 응어리들.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겪어왔던 사람이었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벗어나려 하는 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굳이 딸에게 힘내라 어째라 많은 말을 건네지 않고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딸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고 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다 참고 살았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사람 어느 정도 좋아하긴 했지만 진짜 없으면 못 살 만큼 사랑하진 않았어요. 일부러 결혼 서둘렀던 건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 마음의 짐도 덜어드릴 테고 나 같은 조건에 그런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던 거죠. 많이 충격적이고 배신감에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쓰레기 잘 걸렀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동안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 했지만 딸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어렸을 적부터 나이답지 않게 언제나 의젓하게 자라왔고 때 한 번 써본 적 없는 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배로 나왔지만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 애가 나왔는지 시간이 흘러 괜찮아졌다고는 하나 분명 충격이 크고 힘들 텐데 애써 저와 남편이 걱정할까 울다가도 웃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딸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우리한테는 기대도 되는 거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한 번도 널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언제나 넌 우리의 행복 그 자체였어. 이번 한 번의 실수로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 너무 자책감 가지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그러면서 딸의 등을 다독여줬니 딸은 그제서야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눈물이 났어요. 딸을 제 뱃속에 가졌던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아이 시절. 학교가 끝나면 딸과 함께 자주 가던 분식집, 함께 쇼핑을 다니며 옷을 사주고 친구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겠다며 사위를 데려오고 어른이 다 되어서 이렇게 의젓한 말을 다 하는지 기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저희 딸은 지금 좋은 병원에 취업도 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예비 사위는 집이 잘 살거나 인물이 훤칠하거나 특별히 좋은 조건이 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몹시 다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딸에게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고 저희 남편처럼 몹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사돈 부부도 참 소탈하고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을 때만 해도 우리 딸이 이렇게 상처를 털고 일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참 다행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남자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부터 전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 많은 자식 둔 부모로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사죄할 기회를 달라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사죄를 하고 싶었으면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뻔뻔한 새끼는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한다. 죄 많은 부모라 했는데 말 한 번 잘했다. 자식 교육 그따위로 시킨 게 죄라는 건 알고 있긴 하나 보다. 진짜로 우리 가족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말고 다시 결혼도 하지 말고 전 부인과 우리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바로 차단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미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혹여나 제가 병원에 찾아가 깽판이라도 칠까 걱정되는 마음에 돈으로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저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 인간들에게 돈 같은 것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굳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딸도 이미 옛날 일 따윈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한 지 오래고요. 딸이 지금의 사위를 만나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하고요.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랑 아빠랑 살까 물어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을 겪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의문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딸에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란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일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딸과 남편이고 가족에게서 오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딸은 제 대답에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물론 우리 딸이 평생 시집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야 환영이지 하며 장난스레 덧붙이자 그제서야 딸도 웃어 보이더라고요. 딸은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실은 그 사건 이후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이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상처와 과거를 가지고 있는 본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사람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나 거짓말처럼 지금의 사위가 딸 앞에 나타났고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어하던 딸의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기에 결국 딸도 사위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결혼식인데 요즘 따라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번 결혼식은 양가 친인척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 측도 예초에 거창한 결혼식은 원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도 결혼식이라 떨리는 건 마찬가지네요. 부디 별탈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돈 부부에게도 참 감사한 점이 많아요. 저희 가족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저희를 대해주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쪽을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딸도 그런 사돈 부부에게 몹시 감사하고 있어요. 이전 결혼이 서로 간의 배려 없이 목적을 위해 만난 관계 같았다면 이번 결혼은 정말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런 집안이라면 딸이 시집간 후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디 딸과 사이가 저와 남편처럼 마음이 잘 맞는 부부가 되어 예쁜 손주들도 낳고 행복만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의 앞날에 언제나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셋 키우는, 아니, 이제는 둘 키우는 60대 주부입니다.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막내 아들한테 키보드 치는 법을 배웠어요. 오타가 많을 테지만 보기 좋게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4살, 둘째 아들은 2살, 막내 아들은 제 뱃속에 있어서 채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등산을 좋아하던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일찍 채비를 하고 등산을 다녀오고는 했는데 그 전날 날이 굳어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 가던 산이니 괜찮다고 하며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족사로 죽고 말았죠.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던 남편을 한순간에 잃고 저는 막막한 앞날을 어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인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가 깊이 공부를 하기가 힘든 시절이었고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바깥일, 여자들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서 돈을 버는 일은 남편들의 몫이었죠. 저도 배운 거 하나 없이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만 할 줄 알았던지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몸으로 덩그러니 어린 아들 셋만 남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서 아들들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아들의 엄마인 제가 좌절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죠.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근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하고 농작물을 장에 내다 팔면서 간신히 아들 셋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절대 순탄치 않은 나날이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들 하죠. 저 입을 거, 저 먹을 거,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으니 어떻게든 내 식구 살아갈 정도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들들에게 골고루 공부를 시킬 형편은 안 되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에게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집도 비싸고 아주 좋지는 않아도 대강 뭐라도 가르쳐줄 만한 학원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한 달 학원비가 저희 네 가족 생활비랑 맞먹으려고 드니 도저히 세 아들을 다 챙길 수가 없더군요. 첫째는 물론 둘째와 막내도 공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지라 엄마가 돼서 아들하고 싶은 공부 하나도 제대로 지원 못해준다는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애써 그 미안함을 외면하고 첫째 하나에게만 집중한 결과 첫째는 시험을 보는 첫 해에 바로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는 의대 자체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내심 이제부터는 둘째와 막내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20살이 되었을 적에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이었으니 그때부터라도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깨어진 것은 첫째가 의대 합격을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바보 같게도 입학을 하면 모두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등록금이 남아있던 거죠. 게다가 의대는 매학기 학비도 일반 대학들과 달리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둘째나 막내 아들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농사도 더 많이 하고 장에도 열심히 나갔지만 결국 대학에 보낸 것은 첫째뿐, 둘째와 막내는 대학까지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추의 한이네요.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집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능력 있는 엄마를 만났다면 둘째도 막내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의대 간 첫째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내심 저는 첫째가 둘째와 막내를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죄책감을 떨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첫째를 돌보느라 둘째와 막내의 공부에 신경을 못 쓴 것이니 첫째가 그 마음을 잘 헤아릴 것이라 여겼죠. 아들 셋 둔 엄마로서 장남에게 바라는 무리한 욕심이긴 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 첫째는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완전히 올라가서 큰 종합병원의 의사로서 제 몫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죠. 아픈 손가락이던 둘째와 셋째는 저를 도와서 함께 농사를 하고 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실 첫째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둘째와 막내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하라고요.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요.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농사 짓는 것도 체질에 맞고 너무 행복하다면서 지금처럼 엄마 일 도우면서 사는 게 좋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놈들이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는 건가 싶어 순간 주책맞게 눈물이 날 뻔한 걸 꾹 참았습니다. 아무튼 이해심 깊고 마음 착한 둘째와 막내와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가끔 멀리 있는 첫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째와 막내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지만 첫째는 아예 서울에 가 있으니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첫째는 일이 바빠 자주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혹 연락이 되어 잘 있냐고 물으면 병원 일이란 게 환자가 많아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다고 하여 어미로서 내심 안심했습니다. 자기 몫을 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로 엄마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 늘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간신히 통화가 닿았던지라 저는 첫째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조금 놀랄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다음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결혼할 사람? 첫째가 결혼적기에 가까운 나이기는 했지만 평소 첫째에게 결혼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강요를 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첫째가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자신과 맞는 여자를 만났다니 기분이 좋았죠. 주말 아침 아들이 거의 도착했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준비해둔 국을 한 번 더 덮이고 상차림도 괜히 매만지면서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예비 며느리 맞이하는 것 치고는 훌륭하게 준비된 것 같아서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린 지 10분쯤 되었을까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길래 불이 나게 문을 열어줬더니 첫째와 첫째가 결혼 상대로 점찍은 아가씨가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는 먼저 웃는 얼굴로 아가씨를 맞이했어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반가워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저희 집을 몇 번 두리번 거리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곤 아, 네 하며 인사 같지도 않은 인사를 하는데 순간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첫째가 데려온 아가씨는 딱 봐도 좋은 집에서 귀티나게 자란지라 이런 시골까지는 와본 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손 하나 가져다 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깨끗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걸 보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첫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첫째에게 열심히 지원을 해줬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건 아닌지라 늘 가슴 한편에 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아가씨가 우리 집 형편을 보고 첫째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첫째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살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첫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가려고만 하면 며느리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통에 결혼하고 반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었죠.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건강한 반찬 해먹으라고 직접 캔 농작물들이라 주기적으로 택배를 붙여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일을 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무릎 통증은 있었지만 며칠 쉬다 보면 나아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길래 동네 병원을 가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둘째와 함께 첫째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와 친한 동료 의사가 스케줄이 돼서 바로 다음 날 수술을 하기로 하여 그때 잠시 묵을 겸 처음으로 첫째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전 첫째 집에 가게 된 걸 후회했습니다. 어쩐지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는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며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데 바로 입구부터 발에 뭐가 채여서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보내준 농작물이 든 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농작물이 죄다 썩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내준 지가 꽤 되었는데 줄어든 양은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냉장고에 보관도 안 하고 받은 상태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먹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아가야, 이거 내가 접대 보내준 건데 하나도 안 먹었니? 아, 넣어둘 데가 없어서 그냥 냅뒀는데 썩었나 보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버릴게요. 그냥 냅두면 썩지. 힘들게 키운 농작물이 썩은 걸 보니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며느린 제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어요. 그저 손톱을 매만지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대답에 전 내심 서운한 기색을 감추곤 다음부터는 보내는 양을 조금 줄일 테니 받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둬야 한다고 말하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며느린 제가 왔던 게 불편한지 대놓고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 아이 글쎄, 뭐 편하게 나가서 먹어도 되고 나는 상관없단다. 그러면 저 혼자 먹고 와도 될까요? 어? 제가 놀라묻자 며느린 사실은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시는 바람에 취소된 약속이라 하더군요. 그러면 잠시면 된다고 하더니 가방을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며느리의 잠시만은 5시간이 넘게 걸렸고 저는 그날 며느리를 기리다 저도 밥을 제때 먹지 못하고 기분이 불쾌한 채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다시 살던 곳으로 내려갔는데 몇 개월은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해서 한동안은 둘째와 막내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이 많이 바쁠 텐데도 둘째와 막내는 틈틈이 저를 돌보러 일을 하던 중에도 자주 집에 들렀죠. 그게 미안해서 더 빨리 나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치까지 썼던 무릎핀치라 수술을 해도 원기능이 빨리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무리를 하면 더 덧나니 쉬는 동안에는 거의 방 안에 누워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평균 체중을 유지하던 몸이 순식간에 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움직이면 금방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기를 3개월쯤 했을까요? 이제 슬슬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둘째와 막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관절 수술을 했던 무릎이 또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다시 일을 멈추고 쉬었지만 통증이 이어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첫째에게 전화를 하여서 통증을 호소했어요. 영준아, 이제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시 일을 했는데 또 무릎이 아프구나. 일을 어쩌면 좋니? 엄마, 내가 일 좀 쉬라고 했잖아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알았으니까 나중에 병원 와봐요. 아, 그래, 알았다.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얼른 끊어라. 첫째가 화를 내는 통에 저는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까지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저인데 순식간에 죄인이 든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병원에 들려보니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전까지 입원을 해야 해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네에 하루 묵어야 했지요. 하지만 저번 일도 있었던지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역시나 집안에선 가시방석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있기 좀 그래서 일어나려고 해도 며느리도 첫째도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방해된다고 하니 저는 꼼짝없이 방에만 있었죠. 흰벽만 쳐다보면서요. 그렇게 저녁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가 방에 들어와서는 나가서 저녁 먹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좋다고 했죠.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고 온다며 1시간쯤 뒤에 출발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물이 마시고 싶더라고요. 부엌에서 물 한 컵 뜨는 것쯤은 괜찮을 테니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방은 거실에서 꺾어져 들어가야 있기에 첫째와 며느리는 제가 방에서 나왔는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괜히 방해하기 싫어서 더 소리를 죽이고 거실을 지나서 있는 부엌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솔직히 어머니 차림도 좀 그렇고 살도 엄청 찌셔서 누가 볼까봐 쪽팔려. 자기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의사 부부든 시어머니가 그래도 좀 고급스럽고 우아해야지. 저게 뭐야. 그냥 시골 아줌마 같잖아. 알았어. 화내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 오는 날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눈치 보이게 이게 뭐야. 나 외식 좋아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근데 어머니 때문에 마음 놓고 외식도 못하고.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거니까 좀만 참자. 이제 더 오실 일 없을 거야. 응? 오늘은 그냥 시켜 먹고 외식은 엄마가 하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하자.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둘게. 손이 벌벌 떨려서 갈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혹시나 제가 들은 걸 들킬까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살면서 참으로 힘든 일 많았지만 그렇게 서럽고 비참한 감정을 겪을 만한 일은 아마 제 평생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억척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며 어떻게든 내 자식만이라도 잘 키우려고 심지어 첫째는 둘째와 막내에 대한 미안함까지 애써 외면해가며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키운 자식인데 며느리의 오만방자한 말은 꾸짖기는커녕 동조하고 달래는 데만 애를 쓰는 것을 보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허나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서 수술을 받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 첫째가 살뜰하게 제 건강이라도 걱정해주고 가끔씩이라도 전화를 해줬다면 당시에 서러웠던 감정도 금방 잊었을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이제 결혼을 한 이상 어미의 손은 떠나간 것이나 다름없으니 자기 아내가 제일 소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째는 명절에만 간신히 연락을 하고 그런 날이 아니면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연락이 전무고 하루도 찾아온 날이 없었죠. 전화를 해도 제 수술한 무릎이라던가 안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 안 하고 며느리랑 따로 나와서 병원을 개원했다는 등 자기네들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구구절절 늘어놓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첫째와는 다르게 언제나 제 건강 먼저 살피고 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려고 하는 둘째와 막내를 보는 것만 몇 년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고 혹여 나에게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모두 둘째와 막내를 위한 것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명절에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첫째의 전화도 몇 번을 피하다 보니 이제는 첫째는 명절에도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형이 너무 인정머리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형한테 전화해볼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엄마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형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형이 안 하면 형수라도 엄마를 챙겨야지. 아니, 나는 우리 둘째라 막내만 있으면 된다. 괜히 형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일로 형제간에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역시 화가 나긴 했지만 저로 인해 형제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건 더 싫어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도 점점 버거워지더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날이었죠.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끝낸 후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전 손주를 보러 가겠다 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손주한텐 또 매몰찰 수 없어 아들들과 함께 바리바리 이것저것을 싸들고 첫째 아들의 집으로 갔죠. 며느린 아이를 낳고 많이 회복된 기색이었고 오자마자 전보다는 조금 편안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들에게도 제게도 전보다 모가 차며 값비싼 과일들을 내오면서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듯 며느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조금은 바뀌어 보였어요. 손자는 너무 천사 같고 예뻤습니다. 마치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처럼 큰 눈동자며 오똑한 코며 아들을 많이 닮아 있었는데 문득 손주의 얼굴에서 아들의 어렸을 때를 보며 아들이 이때 얼마나 착했는지 잠시 회상했네요. 때마침 큰애가 들어왔고 큰애는 오랜만에 동생들과 저를 보았음에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대충 인사를 했고 그저 밥을 찾으며 피곤한 얼굴로 앉았어요. 둘째와 셋째도 그걸 느낀 건지 불쾌한 얼굴로 큰애를 보았죠. 행여나 싸움이 일어날까 하여 제가 둘째와 셋째에게 그냥 형이 뭔 말을 해도 넘기라고 오기 전에 단단히 주의를 준 탓에 분란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자 제가 불안해졌어요. 혹시나 이러다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밤이 늦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죠. 그렇게 다 같이 어색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걸려온 전화는 중요한 전화인 듯 했고 전 제가 아이를 보겠으니 얼른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받아들여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톡톡 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오다 절 보곤 인상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꽥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는 왜 함부로 자기 아이를 만지냐고 하더군요. 어머니, 손톱에 때 덮였잖아요. 그렇게 허락 없이 만지시면 어떡해요? 뭐예요?
형수, 지금 뭐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둘째는 흥분을 하며 일어섰고 첫째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상황을 중재하고자 이제 가자고 말한 뒤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하고서요. 둘째와 셋째는 형수 제정신이냐며 고래고래 분을 뿜어냈지만 전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갈 길만 재촉했네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며느린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첫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절 보호하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제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걸 보고만 있었으니까요. 이젠 정말 첫째와는 끝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고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둘째로부터 생긴 문제였어요. 둘째가 최근 농사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하여 남은 돈을 둘째에게 몰아주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빚이 생긴 거였습니다. 둘째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일이 되니 절 볼 면목을 잃었고 너무나 재스러워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된다고 다독였지만 그렇게 말한 저도 사실은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그러다 문득 첫째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에게 손을 벌리긴 정말 싫었지만 둘째를 생각하면 지금으로선 첫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죠. 둘째도 셋째도 첫째에게 전화하길 꺼려할 테니 제가 직접 첫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연락이 없이 온 터라 많이 당황했는지 며느리는 제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뒤에 온 첫째도 반갑진 않은 기색으로 절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사업을 하다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데가 없다고 첫째 네가 크면서 혜택을 받았으니 둘째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첫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어지는 첫째의 말은 참 냉정하기 그지없었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난 못 도와줘요. 너네한텐 그리 큰 돈도 아니잖니. 도와주면 둘째가 분명 갚을 거다. 영준이 네가 둘째 성격을 알잖아.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요. 사실 요즘 병원도 잘 안 되고 환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나 힘들어요.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전화로 하시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러지 마세요. 사람 곤란하게. 첫째는 마지막까지 애걸하는 걸 외면하며 차비나 하라고 돈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연락 없이 오지 말라는 말을 하더니 제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간 문 앞에 초라한 꼴로 덩그러니 있는데 울고 싶지 않았건만 너무 서러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둘째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둘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 형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걸었냐 물었더니 어머니를 우리 집까지 오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면서 가난뱅이 집구석과 인연을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더군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정말 너무 비참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다 모자란 제 탓이에요. 엄마가 저만 아니었으면 형한테 갈 일도 없었을 건데. 아니다, 영재야. 그런 말 말거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내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죄송해요. 둘째는 그 일로 더 자괴감에 빠졌고 생전 먹지 않던 술에 손을 대 우리를 걱정시키게 할 만큼 망가져갔습니다. 상심이 그만큼 깊었던 것이었지요. 첫째와 그 며느린 당연히 쌩하니 계속 모른 척했고요. 그 뒤 다행히 둘째가 빚진 돈은 셋째가 아는 사람을 통해 빌리며 위기는 모면했고 둘째도 다시 재기하면서 사랑구실을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사람이 준 상처가 어디 그리 쉽게 갈까요? 첫째와 첫째 며느리가 준 상처는 제게도 둘째에게도 마음속 아물지 않은 채 두고두고 자리하게 되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인 만큼 세월이 가니 첫째도 인한 서름은 희미해지더라고요. 점점 둘째와 막내에게 이제 와서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 막내가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군청에서 조상 땅을 찾아주는 것이 생겨 막내가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면서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친정집이 무척이나 잘 살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아들들을 모아놓고 해준 적이 있던 걸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물론 그러면서도 기대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막내가 그런 걸 신청했다는 것도 잊고 있었을 찰나에 막내가 갑자기 제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땅이 있대요. 놀라서 막내가 태워주는 트럭을 타고 군청에 가서 들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위로는 원래 오빠가 2명이 있었는데 2분 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직계자손은 저뿐이라 저에게 땅이 남겨져 있던 거였고요. 심지어 그 땅이 무려 15억 원의 가치를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놀라 얼떨떨했습니다. 15억 원.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저한테 생기다니.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해보던 일이었습니다. 문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그걸 살펴보는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땅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불쌍한 둘째와 막내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농사일을 짓지 않아도 조금 더 편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둘째와 막내가 첫째가 쓰다만 문제집을 뒤적거리며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너무도 아파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재력을 억지로 늘릴 수는 없으니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하며 애써 외면해왔는데 알고 보니 돌파구가 있던 일이란 걸 안 순간 너무도 큰 허망함이 느껴졌던 거였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진 만큼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저는 나중에 제가 죽고 없을 적에 남을 아들들에게 남길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로지 둘째와 막내만을 위한 유언장을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자식이었고 또 이미 풍족히 살고 있었으니 굳이 남겨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부를 팔아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지자 이전보다는 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농사와 관련된 사업을 더 확장해 갔고 막내는 여전히 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함께 했죠. 막내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홀로 있을 제 걱정을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막내를 불러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재야, 이 엄마는 괜찮으니 나중에라도 네가 정녕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시작해도 된다. 엄마는 니들 못 챙긴 게 아직까지도 한이 된다. 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네가 네 삶을 잘 사는 게 엄마에게 효도하는 길이야. 부모는 그런 거야. 엄마, 사실 나 해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서울 가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엄마 혼자 괜찮겠어요? 엄마가 왜 혼자야? 둘째가 있는데. 네가 하고픈 게 있으면 얼른 해봐.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은 생각날 때 행동으로 옮겨봐야 해. 엄마가 뭐든 밀어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저는 우리 막내에게 드디어 해보고 싶었던 게 생겼단 소식에 제 소식처럼 너무나 기뻤고 또 내실이 착한 우리 막내는 앞으로 뭐든 잘할 거라 여겼어요. 마음 착한 막내도 제 격려를 받은 후에야 마음이 많이 편해진 얼굴을 하더군요. 그 뒤 역시 우리 막내는 제 예상대로 자신이 원하던 사업을 하더니 점점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둘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동네에선 이렇게 똑부러진 아들 둘을 낳았다고 다들 저를 부러워하곤 했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때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첫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난데없이 살려달라는 말에 무슨 일이냐 하고 묻니 첫째는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아내와 따로 나와 개업한 병원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둘째한테 돈을 빌리려고 연락했는데 이놈이 글쎄 야멸차게 액수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 사업은 다 엄마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엄마를 챙기기는커녕 연락도 한 번 안 한 형한테 돈 빌려주는 건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라고요. 엄마, 근데 엄마도 알잖아요. 둘째 말 사실이 아닌 거요.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 한 거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만 모르겠지만 저 그동안 정말 제 아내랑 정말 눈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려고 그 누구보다 아등바등했다고요. 의사의 삶이 편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구나. 예, 엄마, 저 도와주실 거죠? 그죠? 그 순간 제게 매달리는 첫째의 이기심에 대해 한숨만 들끓었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자식을 못 키웠나 하는 한탄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한 목소리로 내 돈이 많아도 너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길래 포기한 줄 알고 있었는데 대뜸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며느리의 행색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초췌해 보였고 제 아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제 두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어머니, 그간 섭섭하셨던 거 저도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저희 도와주시면 이제 자주 연락도 하고 어머니 극진히 모시도록 할게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순간을 모면을 하기 위한 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으로 아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모멸감을 줄 만한 이야기를 속닥거리지도 않았을 테고 저와 마주했을 때 귀찮다는 기운을 풍기지는 않았겠죠. 너무 오래전에 연을 끊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와 꼭 닮은 얼굴을 봐도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 같았죠.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미 몇 년 전부터 내 아들 아니었다. 그러니 연고도 없는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네 살 길은 너 알아서 찾아라. 그러자 제 말에 첫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기 와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는데 버려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래요. 제가 그네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요. 갚는다고 하는데도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첫째는 둘째와 셋째가 보는 앞에서 집안의 식기들을 집어던졌고 부릅뜬 눈으로 절 노려보며 사태질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걸 보더니 잠시 첫째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선 귀에다 뭐라고 속닥거렸고요. 저는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첫째를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잊었니? 둘째가 어려울 땐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내겐 연락 한 번 안 터니 이제 와서 급하니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한스럽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 이거 보고 가거라. 제가 꺼낸 건 바로 변호사한테 미리 공증을 받아둔 유언장이었습니다. 바로 둘째와 막내한테 제 전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써둔 내용의 유언장이요. 첫째는 유언장을 보곤 믿지 못하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다 유언장을 든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말해둬야 할 것 같으니 네게도 보여주는 거다. 봐서 알겠지만 네 몫은 없어. 엄마! 첫째는 그 자리에서 분통을 터뜨렸고 어떻게 자기 몫은 없냐고 이 돈을 지금까지 감춰왔던 거냐. 세 사람 모두 다 사기꾼이다. 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이어갔어요. 저는 첫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문을 열어주며 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첫째는 난리를 치다 제풀에 지쳤는지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절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실 거라고요.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지만 저는 무덤덤한 얼굴로 식기들을 치웠습니다. 이미 떠나간 자식, 저렇게 변해버린 자식 탓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둘째와 막내에게 이제 첫째는 내 아들이 아니니 혹여나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말아라고 말했어요. 둘째와 막내도 제 이야기를 듣곤 알겠다며 어머니의 결정이 옳다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 가끔 첫째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 새끼를 내 손으로 스스로 내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내 손으로 씻기고 감싼 품 안의 자식이었고 소중한 내 새끼였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동생들 희생해가며 혼자 의대 보내 졸업까지 시킨 것만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죠. 그렇게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제 두 아들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바로 첫째가 상속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첫째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첫째가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접근했던 변호사들 중 한 명이 바로 셋째의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그걸 몰래 셋째에게 귀띔해 준 것이었죠. 더군다나 저도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유류분 소송은 재산편 중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취지의 제도이고 실제로 소송으로 재산을 되찾은 사례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때 문득 첫째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절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실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그 복수일까요? 둘째와 셋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형이 이럴 줄 알았다며 분노를 토했고 저 역시 벌써부터 제가 죽을 걸 기다리는 듯 소송을 준비하는 첫째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인지. 정말 인연 끄는 자식이라 치지만 이런 첫째의 모습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죽고 나서 두 아들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또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컴컴해집니다. 이제 사업으로 승승장구해 각자 살 길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첫째가 발목을 이리 붙잡으니 어미로서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눈이 안 감길 것 같은 심정이에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까요? 부디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